파트 1 블랙스톤 연구자본의 설계자들. 자, 많은 분들이 블랙스톤을 단순히 기업을 사서 되파는 PEF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블랙스톤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목표는 바로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수익 구조, 즉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구축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은행을 대체하기 위해 크레딧 역량을 강화했고 펀드망이 압박이 없는 연구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라이프 사이언스와 세컨더리 같은 특수 영역을 볼트온하여 수수료 수입원을 다각화했죠. 오늘 우리는 블랙스톤이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 단행했던 결정적이었던 7번의 M&A 딜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GS, 오캐피털 파트너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신의 한 수. 먼저 시계를 2008년 1월로 돌려봅니다. 금융위기 직전 블랙스톤은 GSO 캐피털 파트너스를 인수합니다. 당시 인수 금액은 초기 현금과 주식을 합쳐 약 9억 3천만 달러, 성과에 따라 최대 10억 달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분 100%를 가져왔습니다. 이 딜은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의 해안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주식 거품에 취해 있었지만 슈워츠먼은 하락장을 대비해 부실채권과 크레딧 투자 역량이 절실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와 DLJ 출신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이 설립한 지 SO를 품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수 직후 터진 금융위기 때 GSO는 헐값이 된 우량 채권을 쓸어 담으며 블랙스톤을 구원했습니다. 이 딜은 오늘날 블랙스톤 AUM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BXC I 크레딧 앤드 인슈어런스 부문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블랙스톤이 단순 P2를 넘어 거대한 대출 기관인 섀도우뱅크로 변모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2. 스트래티지 파트너스. 규제 속에서 찾아낸 유동성의 노다지. 다음은 2013년 8월 스트래티지 파트너스 인수입니다. 제 크레디트 스위스의 세컨더리 사업부를 통째로 이관받은 딜이죠. 배경에는 볼커 룰이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자기 자본 투자를 줄여야 하는 규제 환경을 역이용해 알짜배기 구주 유통 사업부를 사온 겁니다. 블랙스톤은 사모펀드 시장이 커질수록 중간에 현금화하려는 LP들의 니즈, 즉 세컨더리 마켓이 폭발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이 인수로 블랙스톤은 단숨에 세계 최대 세컨더리 운용사로 도약합니다. 무엇보다 초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J커브 효과가 없는 세컨더리 펀드를 라인업에 추가함으로써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블랙스톤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Sam Harvest Fund Advisors. 실물 자산과 일드의 결합. 2017년 8월에는 Harvest Fund Advisors를 지분 100%로 인수합니다. 이는 부동산 외에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려는 포석이었는데 특히 에너지 파이프라인 같은 MLP, 마스터 합자회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했습니다. 핵심은 일드입니다. 주가 상승 차익보다는 꾸준한 배당을 원하는 보수적인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을 타겟팅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딜은 블랙스톤 인프라 부문의 핵심 축이 되어 유가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4. 클라러스. 바이오 투자의 전문성을 사다. 2018년 10월 블랙스톤은 헬스케어 전문 벤처 캐피탈인 클라러스를 100% 인수합니다. 바이오 투자는 금융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해석할 박사급 인력이 필수적이죠. 블랙스톤은 자체 육성 대신 최고 수준의 팀을 통째로 이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스톤 라이프 사이언스 BXLS의 출범입니다. 이를 통해 블랙스톤은 기존 PE들이 엄두도 못 내던 신약 개발 임상 비용 지원, R&D 펀딩이나 로열티 유동화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닌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고부가 가치 전략을 실행하게 된 겁니다. 5. DCI. 투자의 과학화, 퀀트의 도입. 2020년 11월에는 DCI를 인수하며 투자의 과학화를 선언합니다. DCI는 기업의 부도 확률을 계산하는 독자적인 키어로퍼 모델을 보유한 곳입니다. 블랙스톤은 이를 통해 크레딧 투자에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시스템틱 크레딧을 도입했습니다. 수천 개의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덱스 추종 상품 등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6. 올스테이트 라이프 인슈어런스, 연구자본의 완성, 그리고 2021년 블랙스톤 전략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딜이 성사됩니다. 바로 올스테이트 생명보험 사업부의 인수입니다. 인수 금액은 약 28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 딜의 핵심은 영구자본의 확보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즉 플로트를 굴려야 합니다. 이 자금은 펀드처럼 만기가 되어 돌려줄 필요가 없죠. 블랙스톤은 보험사를 인수함으로써 약 28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사실상 공짜로 얻은 셈입니다. 여기서 플라이휠 효과가 발생합니다. 확보한 보험사 자산을 블랙스톤의 다른 크레딧 펀드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내 돈, 즉 보험사 자금으로 내 상품, 즉 블랙스톤 펀드를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7. ASK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 리테일과 이머징 마켓의 확장. 마지막으로 2022년 2월 인도의 ASK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 지분 71%를 인수합니다. 중국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블랙스톤은 인도를 차기 성장 동력, 넥스트 차이나로 지목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리테일 확장입니다. 기관 자금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인도의 고액 자산가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판매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자산가들의 자금을 블랙스톤의 글로벌 펀드로 유치하는 교두보가 되었고, 인도 현지 투자 기회 발굴에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 세컨더리, 인프라, 바이오, 퀀트, 보험, 그리고 자산관리까지. 블랙스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돈이 흐르는 모든 길목을 장악한다. 그리고 그 길목마다 통행료, 즉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스톤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구 자본의 제국을 건설한 비결입니다. 파트 2.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금융의 제왕, 스프레드 비즈니스의 완성. 블랙스톤이 수수료를 통해 성장했다라면 아폴로는 스프레드, 즉 예대마진 정점을 찍은 회사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리버시빌리티 사이드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펀딩 비용이 매우 낮은 영구자본을 대량으로 확보합니다. 둘째, 에이세트 사이드에서는 이 돈을 굴릴 고수익 대출 상품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찍어냅니다. 셋째, 그 스프레드를 아폴로가 온전히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아폴로가 이 거대한 금융 공장을 완성하기 위해 단행했던 핵심적인 M&A 딜 6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 아테네, 아폴로의 심장, 영구자본의 완성. 아폴로 전략의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2021년 발표하고 2022년 초 완료된 아테네의 완전 합병입니다. 아테네는 원래 아폴로가 설립 단계부터 키워온 보험사였지만 상장된 독립법인이었습니다. 아폴로는 약 110억 달러를 투입해 자녀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100%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주주간 이해상충을 없애고 아테네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 즉 플로트, 보험금 지급 준비금을 아폴로가 100%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딜의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현재 아폴로 전체 운용자산의 절반 이상이 아테네에서 나옵니다. 아폴로는 더 이상 힘들게 LP들을 찾아다니며 펀드레이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테네가 매일 판매하는 연금 상품이 곧 아폴로의 투자금이 되는 자금 조달의 자동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2. 아틀라스 SP, 월가 최대의 대출 공장. 돈은 아테네를 통해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부족했습니다. 일반 회사채에는 수익률이 너무 낮았으니까요. 그래서 단행한 것이 2023년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화증권 사업부를 인수한 딜, 바로 아틀라스 SP의 출범입니다. 아폴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소비자 대출 등을 직접 구조화하고 찍어낼 수 있는 공장, 아셋 팩토리가 필요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CS로부터 알짜 사업부를 낚아챈 것이죠. 이로써 아폴로는 남들이 만든 채권을 사오는 게 아니라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출 채권을 직접 만들어서 직접 투자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합니다.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수익률을 극대화한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쌈 그리핀 캐피탈, 개인 투자자 시장의 침투, 기관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아폴로의 다음 타깃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부유층, 즉 mass affluent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3월 그리핀 캐피탈의 자산 관리 사업부를 인수합니다. 그리핀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체 투자 상품을 파는 강력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이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부동산 리츠나 크레딧 상품을 개인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로가 외치는 Alts for All, 모두를 위한 대체 투자 전략의 핵심 교두보가 마련된 셈입니다. 아스펜 인슈런스, 보험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조금 과거로 돌아가 2019년 아폴로는 아스펜 인슈런스를 26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아테네가 생명보험과 연금 기반이라 자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라면 에이드는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아폴로는 성격이 다른 보험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더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아폴로의 보험 플랫폼을 단순 연금에서 종합보험으로 확장시킨 딜입니다. 5. 브리지 인베스트먼트 그룹. 부동산 섹터의 약점 보완. 2020년경 아폴로는 브리지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아폴로는 전통적으로 기업 금융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부동산 부문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브릿지는 미드마켓 부동산 투자에 특화된 운용사입니다. 아폴로는 완전 인수보다는 지분 투자를 통해 부동산 섹터의 딜 소식 능력을 효율적으로 수혈받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6. 아르고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인프라의 안정성을 더하다.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2025년 1월 아폴로는 아르고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딜로 약 60억 달러의 AUM이 추가됩니다. 기존 아폴로의 인프라 투자가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도 있는 밸류 엔드 전략에 집중되었다라면 아르고는 전력망, 수도처럼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인 코어, 안정형 자산의 강점이 있습니다. 아폴로는 이를 통해 인프라 플랫폼 내에서 고위험 고수익부터 저위험 안정수익까지 아우르는 풀 스펙트럼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아폴로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명확합니다. 아테네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자금을 끊임없이 끌어오고 아틀라스 SP라는 공장에서 고수익 대출 상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차익, 즉 스프레드를 독식합니다. 아폴로는 더 이상 단순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은행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공격적인 거대 그림자 은행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폴로가 금융시장의 포식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파트 3 KKR 에셋 베이스드 파이낸스의 파워하우스. 블랙스톤이 부동산과 연구 자본의 조화라면 아폴로는 사모대출과 스프레드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KKR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인슈어런스 어스 파운데이션. 자, 보험업 기반 위에 아시안 익스펜션과 뉴그로스 엔진스를 얹은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KKR은 경쟁사 대비 아시아 시장에 훨씬 일찍 그리고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 현지 운용사를 직접 인수해 로컬 플레이어가 되는 방식을 택했죠. 또한 최근에는 스포츠와 개인 자산관리 시장까지 섭렵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KKR을 에셋 베이스드 파이낸스의 강자로 만든 결정적인 5가지 M&AD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글로벌 애틀란티크. KKR의 역사를 바꾼 퀀텀 점프. KKR의 역사는 글로벌 애틀란틱 인수 전과 후로 나뉩니다. 1차로 2021년 47억 달러를 들여 지배 지분을 확보했고 이어 2024년 1월 27억 달러로 자녀 지분까지 모두 사들이며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총 투입 금액만 약 74억 달러에 달하는 메가 딜입니다. 이 딜이 왜 중요할까요? 인수 전 KKR은 경쟁사 대비 AUM 규모에서 다소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로 단숨에 관리 자산을 약 900억 달러 이상 늘리는 퀀텀 점프를 이뤄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북밸류의 증대입니다. KKR은 운용 수수료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하우스입니다. 안정적인 보험사 자산이 KKR의 장부 가치를 높여주었고 현재 KKR 전체 AUM의 30%부터 40%까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보험사 자금을 KKR의 크레딧이나 부동산 펀드에 태워 수수료와 투자 수익을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아크토스 파트너스, 스포츠와 세컨더리의 만남, 본 채널 다른 영상으로도 심도 있게 다룬 바와 같이 2026년 2월 KKR은 아크토스 파트너스를 총 19.5억 달러 패키지로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크토스는 NBA, MLB, 유럽 축구 등 프로스포츠 팀의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독보적인 운용사입니다. 스포츠 구단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이 시장의 제도권화를 선점하겠다는 KKR의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GP 솔루션스 세컨더리 역량입니다. 아크토스는 다른 PE 운용사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GP 스테이크 사업도 영위합니다. KKR은 이번 인수로 상대적으로 약했던 세컨더리 분야를 보강하고 고액 자산가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구단 투자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대체 투자가 스포츠와 만나는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게 된 겁니다. 샘, 잔네이, 몬트고머리, 스콧. 유통 채널의 내재화.
2024 연말 완료된 잔네이 몬트고머리 스컷 인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잔네이는 약 1,50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미국의 유서 깊은 자산 관리사입니다. 블랙스톤이 메릴린치 같은 외부 증권사를 통해 상품을 판다면 KKR은 아예 판매사를 사버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KKR의 사모펀드 상품을 제니의 부유층 고객들에게 직접 꽂아 넣는 디렉트 디스트리뷰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을 아끼고 충성도 높은 개인 고객 기반을 확보한 셈입니다. 4. MC, UBS 리얼티. 일본 시장에 대한 집요함.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KKR은 약 20억 달러를 들여 일본의 MC UBS 리얼티, 현 KJR 매니지먼트를 100%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상장 리츠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KKR은 엔저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자금의 피난처가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는 운용사를 인수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수 즉시 약 15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이 KKR 장부에 잡혔고 안정적인 리츠 운용 보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KR을 단숨에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강자로 만든 신의 한 수였습니다. 5. 아베누스 캐피털,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엑시트. 마지막으로 인도의 에이벤두스 캐피털 사례입니다. KKR은 2015년 인도의 금융 서비스 시장이 태동기일 때 과감하게 로컬 IB인 에벤두스를 인수했습니다. 일종의 인도판 골드만삭스로 키우겠다는 전략이었죠. 약 10년간 기업 가치를 키운 KKR은 2025년 12월 일본 미즈호 증권에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성공적으로 엑시트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약 4-5배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KKR이 아시아 시장에서 단순히 자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현지 금융사를 직접 육성하고 회수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KKR의 전략은 명확한 투트랙입니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애틀랜틱과 제니를 통해 보험과 개인 자산가 시장을 잡았습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부동산 운용사, 인도의 IB를 직접 인수하며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아크토스 인수를 통해 스포츠라는 가장 매력적인 테마까지 선점했습니다. KKR은 이제 단순한 사모펀드를 넘어 전 세계 자산 기반 금융의 흐름을 주도하는 파워하우스로 진화했습니다. 바트포준 칼라일, 투자 솔루션의 거인. 앞서 살펴본 3사와 비교할 때 칼라일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베스트먼트 솔루션스의 강자라는 점입니다. 네, 직접 투자하기 부담스러워하는 LP들에게 재간접 펀드, 펀드 오브 펀드나 세컨더리 같은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칼라일은 피벗 투 크레딧을 선언했습니다. 아폴로와 블랙스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대출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공격적인 M&A를 단행했죠. 칼라일을 솔루션의 거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5가지 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RP인베스트 파트너스. 칼라일 솔루션 부문의 심장. 칼라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수이자 현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솔루션스 부문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바로 알핀베스트 파트너십니다. 2011년 네덜란드 연기금들과의 합작으로 시작해 2013년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 딜이 왜 신의 한 수였을까요? 첫째, 세컨더리 시장의 선점입니다. 칼라일은 사모펀드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기존 LP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펀드 지분을 팔고 싶어 하는 니즈가 폭발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수료입니다. 일반 바이아웃 펀드는 성과 보수에 의존해 수익 변동성이 큽니다. 반면 재간접 펀드인 RP인베스트는 운용 보수, 매니지먼트 톳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상장사로서 주가 관리가 필수적인 칼라일에겐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자였죠. 이 인수로 칼라일은 단숨에 세계 세컨더리 운용사로 도약했습니다. E, C, B, A, M, 우리는 크레딧의 강자. 2022년 3월 칼라일은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대형 C, LO 매니저인 C, BAM을 약 7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한 사건입니다. 자, 크레딧 비즈니스는 규모가 전부입니다. CBAM은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흡수함으로써 칼라일은 단숨에 세계 1위 CLO 대출채권 담보보증권 운용사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재무적 효과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인수 직후 연간 약 4천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 관련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변동금리 상품인 CLO 비중을 높여
금리 상승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 해지를 완성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쌈, 에이빙거스, 헬스케어에 엣지를 더하다. 블랙스톤에 클라러스가 있다면 칼라일에는 에이빙거스가 있습니다. 2022 년 8월 인수를 완료한 이 딜은 영국의 생명과학 전문 투자사를 품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임상 단계의 신약 개발사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전문 역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칼라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론치 테라포틱스라는 별도 회사를 설립해 제약사들의 임상 시험을 직접 관리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 산업 깊숙이 침투하는 섹터 전문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솔루션의 완성. 다시 시계를 돌려 2013년 11월 칼라일은 메트로폴리탄 리얼 에스테이트를 100% 인수합니다. 알핀베스트가 기업펀드 재간접의 강자라면 메트로폴리탄은 부동산 펀드 재간접의 강자입니다. 전 세계 부동산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싶은 LP들에게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딜을 통해 칼라일은 인베스트먼트 솔루션스 라인업을 주식에서 부동산까지 확장하며 LP들에게 원스톱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밀리언 NDDG AM 다각화를 위한 초기 시도. 마지막으로 언급할 두 건은 칼라일의 초기 확장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2년 인수한 베르밀리온은 원자재 헤지펀드였고 2014년 인수한 DGAM은 헤지펀드 재간접 운용사였습니다. 당시 원자재 슈퍼사이클과 유동성 높은 대체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화 시도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력 비즈니스라기보다 칼라일이 포트폴리오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산군을 탐색했던 역사적 과정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칼라일의 성공 방정식은 명확합니다. RP 인베스트로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을 다지고 CBAM 인수를 통해 크레딧 부문의 덩치를 획기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에빙어스를 통해 남들이 모르는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RP 인베스트와 CBAM은 현재의 칼라일 그룹을 지탱하는 양대 축입니다. 칼라일은 이를 통해 LP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